네, 오늘 이렇게 해양안보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방길주 교수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들을 보다 보면 해양에 관한 분쟁이나 또 관련 내용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이 좀 어떠한 가치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해양의 가치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영과 안보, 그 두 가지 가치. 번영에서는 뭐냐면 해양이라는 공간은 개방해냐 폐쇄냐라는 엄청난 많은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개방해를 지킴으로써 번영의 통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방해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결국은 번영을 유지하여 왔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전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번영의 축을 바탕으로 안보라는 축이 있어요. 안보가 지금 현재 힘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을 먼저 투사하고 그 힘에 의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강압하려는 게 지금 현재 국제정치,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모습인데, 그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를 안보가 유지되는 공간으로 지켜내야 되는 게 있다. 그런 측면에서 번영과 안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해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그런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지금 최근 해양 관할권 분쟁 같은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바다의 중요한 가치들이 해양 관할권 분쟁 같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해양 분쟁과 해양 갈등이 일어나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국내 정치는 헌법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역학관계에 의해서 다 따라야 되는 상황이지만, 국제 정치는 중앙 권위체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유엔이 중앙 권위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유엔은 중앙 권위체가 아니고 중앙정부랑 국내 정치의 중앙정부랑 다르게 국가들이 주권 국가로서 같은 플랫폼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 권위체가 없는 거거든요. 중앙 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국제 규범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힘을 발휘해서 영역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라는 동기가 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이라는 공간이 거기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 갈등과 해양 분쟁의 가능성이 육상보다는 명확한 국경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 지역하고는 다르게, 해양이라는 특성이 긴장의 공간, 갈등의 공간으로서의 동인이 발동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죠. 그렇다면 그런 중요성 속에서 현재 한국은 어떤 전략적 위치에 놓여져 있을까요? 우선 한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내적 역량과 외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간단히 뭐 선진국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소국은 아니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 분류할 수 있어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뭐가 있겠죠? 후진국이죠. 그렇죠. 그 세 가지. 거기에서 따지면 선진국이 맞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는 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초강대국,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 마지막에 실패국가라고 있어요. 정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말리아 같은 국가들. 근데 우리나라가 땅이 미국, 중국, 러시아만큼 크지 않아서 강대국에 대자는 붙일 수 없어도 중견국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면서 중견국 이상의 역량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선진강국이라고 규정을 해요. 전략적 위치가 선진강국으로서 역할을 해내야 되는 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 역량은 뭐냐면 그러한 위상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국가들하고의 촘촘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이 있고요. 소다다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일 협력, 그 다음에 한중일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정학적 공간을 넘어서는 협력이 있습니다. 그게 인도태평양 국가와 나토 국가의 협력과 같은 나토 IP4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IP4 중에 하나로서, IP라고 하는 인도퍼시픽4입니다. 인도태평양 국가 4개 국가 중에 하나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결된 구조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전략적 위치는 굉장히 높은 것이죠. 전략적 위치가 위상이 높고 그 위상에 맞는 의지가 발동되는 게 이제 중요한 시점인 거죠.
최근 제가 듣기로는 이 함중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양이라는 공간이 너무 멀리 있어서 누가 하는 신경 써주겠지라고 그냥 방관해도 될까요? 좀 어족 자원이나 이런 거에 그 찌가 마를 수도 있다고 보니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해에 설치한, 특히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설치한 구조물이 그런 배경 하에서 사실 우려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기 이 구조물이 설치된 구역이 잠정 조치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조사선이 출동할 때는 이제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 해경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조사를 방해하는 주체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 관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그리고 비례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건데, 따라서 우리나라 조사단의 활동을 만약에 중국 군함이 방해를 한다 하면은 우리 해군이 대응을 할 거고, 또 중국 해경이 야 여기는 우리 관할이야 너네 나가 라고 하면 우리 해경이 무슨 소리야 정당한 관할 조사 중이야 방해하지 마 라고 경고방송을 하고, 또는 우리 조사선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에는 그 조사선과 그 중국 해경 사이에 우리 경비안정이 보호경비를 하는 식으로 지금 상응한 대응을 하고 있고, 문제는 민간인이 조사를 방해할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심해양식장의 관리인들 같은 민간인들 또는 중국 어선의 선원인들이 우리 조사선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해상에서는 국제법상 기국주의가 적용되거든요. 기국주의는 쉽게 말해서 그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그 공해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민간인들이 우리 조사선을 향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뭐 체포나 구속 이런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게 제한적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 약간 그런 방해 활동을 저지하는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해양 무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항로 루트 개발이 좀 뜨거운 주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떠오르는 주제인 북극 항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극 항로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이익인데 경제적인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최단 루트로 길이 최단 루트가 왜 만들어질까요? 얼음이 녹기 때문이죠. 네. 얼음이 왜 녹죠? 거기 빙하가 녹잖아요. 네. 왜 녹죠? 지구 지구 온난화. 그렇죠. 지구 온난화는 사실은 전 인류의 엄청난 도전이에요. 근데 도전이라는 요소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이런 노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도전 요소로만 놔둘 것이냐 아니면 기회 요소로 전환할 것이냐라는 게 있잖아요. 녹는다고 하면 항로를 개척하는 것은 기회 요소예요. 그런 힘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그 항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역량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기간도 짧아지고, 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는 것은 물류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후온난화로 닥치게 된 전 인류의 위협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같이 막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밖에 없는 북극의 얼음이 녹아지는 환경을 잘 활용해서 기회요소로 전환하자라는 동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북극 항로가 관심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국제 정치적인 상황이 북극 항로마저도, 북극권마저도 이익 쟁탈전이 되는 대리전 지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전 지대가 아니라 북극권 지역, 북극 항로도 개방해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국제적 관심이 지금 가져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한국은 북극 항로를 개방해가 유지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북극 항로를 활용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중차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미래 영역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역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항로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항로가 개척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상선들이 이 항로를 통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런 사고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개발 중인 항로이지만 이에 대해서 해양경찰이 대비하거나 준비 중인 전략 방안이 있을까요? 크게 북항로를 개척하면 이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지금의 항로, 그러니까 인도양을 거쳐서 이집트 세주에는 운하를 거치는 그 항로와 북극 항로를 직항했을 때 한 거리가 한 3분의 1로 좀 단축이 되고, 그러한 환경에서 오는 이런 경제적인 이익이 하나의 이점일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안보 측면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당수는 그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있고, 그 비중이 한 9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그 안에서도 약간 석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비중은 99% 이상입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하고 필리핀 또는 대만하고 이 영내 갈등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다 하면은 그런 해상 교통로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요, 국가 위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체 항로가 필요한데, 그 중요한 수단이 북극 항로라고 생각이 합니다. 따라서 이제 북극 항로로 이제 우리 상선이 진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타 태평양이나 인도양, 대서양에서 활동하는 우리 상선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저희도 북극 항로에 있는 상선을 대상으로 외부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보호 경비를 해야 되고,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인명 구조나 수색 활동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유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어떤 오염 같은 것도 방지해야 되고, 또 북극 항로를 통항하는 많은 선박들이 사고 없이 원활하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선박교통 관제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해경이 하고 있는데, 선박교통 관제는 사실 원거리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제 정보를 제공해도 무방하지만, 나머지 앞에 그 세 가지는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해양경찰 경비 함정들이 지금 내빙 설계라든가 이런 게 좀 아직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빙 설계를 갖추고, 또 남중국해나 북태평양에서 그런 먼 바다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1만 톤급 경비 함정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관측 위성이나 또는 해양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해서 미리 그 해역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MDA 체계라고 있는데, 그 체계를 역점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또 변해가는 상황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국민이 알아야 하거나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바다 하면 레저의 바다 이런 걸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안보의 바다, 해양 이익의 바다, 거기에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해양 경찰이 가져야 할 자세는 말씀드릴까요? 네, 해양 경찰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속도 당연히 저희 업무 중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쨌든 저희 해양 권익을 지키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길주 교수님과 양승우 경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저희 청년 인턴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해양 안보와 그리고
그리고 해양 경찰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